안녕하십니까. 가축사양 윤용모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9급 가축사양 기출문제 해설 2016년도를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인공수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첫 번째, 인공수정을 통해 작업 효율의 개선과 우수 종자의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특히 우수 종론의 유전자 오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액 주입기가 나선형인 경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조심스럽게 주입한다. 이 정액 주입기는 카테타라고 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나선형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조심스럽게 유입을 합니다. 유입을 하다가 작은 경부에 걸리면 약간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나면 거기까지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 안으로 주입기의 3분의 1을 10 내지 30 정도 윗방향으로 도입니다. 15도 내지 30도 정도 윗방향으로 삽입하다가 수평으로 밀어넣는다. 맞습니다. 네 번째, 고능력고 종모돈의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정액 주입기의 종류는 나선형 주입기가 있고 이 나선형 주입기는 수컷의 생식기 모양을 본떠서 만든 형태입니다. 두 번째, 스펀지 폼형 주입기입니다. 그것은 정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카테타입니다. 세 번째는 풍선형 주입기입니다. 정액을 자궁 내 깊숙한 곳까지 주입할 수 있게 만든 카테타가 풍선형입니다. 두 번째, 고능력의 젖소가 분만 시 스트레스로 인해 탄수화물 대사 작용이 부진해졌다면 발생 확률이 높은 대사성 질환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능력의 젖소입니다. 두 번째, 분만입니다. 세 번째, 탄수화물 대사 부진입니다. 유혈, 밀크 피버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분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러한 대사성 질환은 아니고요. 산 중독, 케톤증, 테타니, 이 중에서 케톤증입니다. 케톤증은 탄수화물 대사나 혹은 지방 대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케톤증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나 지방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에너지원을 지방에서 이용할 때 이 케톤체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케톤 바디라고 하는 케톤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케톤체가 혈중에 있으면 케톤 혈중, 뇌중에 많이 섞여 나오면 케톤 뇌중, 우유에 많이 발생이 되어 있으면 케톤 유중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유열, 그것은 한자로 젖유자의 열입니다. 말 그대로 우유의 열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름을 밀크 피버를 한자로 설명했을 때 유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분만 직후 칼슘 대사 이상으로 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립불능이 되고 출산 후 마비증이 오는 것이 유열입니다. 이 유열이 오면 바로 칼슘을 정맥 주사를 하면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인 경우에 출산을 앞둔 그러한 경우라면 칼슘 주사제를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 중독, 반추동물이 공유 등
가용성 무질물을 과량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산 중독증입니다. 이것은 조농 비율, 조사료와 풀사료와 농후사료를 같이 혼입해서 급여했을 때 농후사료의 비율이 너무 많아지면 그 농후사료가 반추위 내로 들어가서 분해돼서 이용될 때 많은 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산이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산중독증이라고 합니다. 케톤증, 아세톤 혈증, 탄수화물 지방 대사의 장애로 지방으로부터 대사를 공급받을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케톤증이라고 합니다. 테타니는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종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다 테타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열인 경우 절칼슘증도 테타니에 속합니다. 원인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이것을 그레스테타니라고 합니다. 토양 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경우 그 토양에서 생육된 풀을 가축이 먹었을 때 마그네슘 부족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는 것이 그레스테타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그레스테타니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비할 때 시비 조건에 고토라고 해서 MgO 형태를 산화 마그네슘을 많이 기비로 뿌려주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가 드뭅니다. 유럽일 경우에는 그레스테타니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 단미 사료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사료는입니다. 단미 사료는 단백질 사료가 있고 지방질 사료가 있고 탄수화물 사료가 있습니다. 지방질 같은 경우에는 그 축산물, 가축 부산물 중에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위겠죠. 그 다음에 유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식물성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탄수화물 사료는 주로 곡류 사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단백질 함량이라는 것은 기름을 짜고 난 나머지 방류를 단백질 사료라고 많이 부릅니다. 물론 단백질 사료 크게 나누면 식물성 단백질 사료가 있고 동물성 단백질 사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분, 피혁분, 이런 것들, 제각분은 동물성 단백질 사료에 해당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기름을 짠 나머지 찌꺼기를 식물성 단백질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류라고도 합니다. 최종박은 유체 기름을 짜고 난 나머지 찌꺼기 부분, 잔여 부분을 최종박이라고 하고 대두박은 콩기름을 짜고 난 나머지 잔여물을 대두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은 대두박입니다. 사료를 배합을 할 때 저 대두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단백질 함량 값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보리, 이것은 탄수화물 사료고 옥수수 역시 탄수화물 사료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대두박은 단백질 함량이 약 40 내지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NRC 사용 표준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는 44% 조단백질 함량을 갖는 것이 있고 하나는 46% 조단백질 함량을 갖는 대두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수입을 할 때 내가 44% 조단백질 함량을 갖는지 46% 조단백질 함량을 갖는지를 구분하셔서 혼합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박은 35 내지
40% 정도의 식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리는 약 12% 정도, 옥수수는 3 내지 4% 정도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종박인 경우에는 가금 사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음 닭의 사료용 효소제 중 외인성 효소가 아닌 것은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는 외인성 효소가 아닌 것은 내인성 효소를 찾으시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셀룰라제 외인성 효소 맞습니다. 두 번째, 피타제, 세 번째, 만나나제, 네 번째, 아밀라제. 이 네 번째가 내인성 효소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다음 반추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휘발성 지방산 중 유당이 합성에 이용되는 것은 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단어는 휘발성 지방산, 유당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발러르산, 이건 기타 휘발성 지방산에 속하는 것이고, 주 휘발성 지방산은 이 세 가지입니다. 뷰티릭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인데 그 중에서 유당이 합성에 이용되는 것은 프로피온산입니다. 이 프로피온산은 조사료를 많이 급여했을 때 유당의 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젖소일 때는 곡류사료를 많이 줄 때보다는 조사료를 많이 줄 때, 풀사료를 많이 줄 때의 유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용량을 늘릴 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같은 반추 동물이라도 용량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유량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구분하셔서 급여하시면 됩니다. 아세트산은 지방산, 유지방 합성 포함되고, 부티리산은 지방산 합성에 이용이 되고, 프로피온산, 유당 합성에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세트산과 부티리산은 주로 지방산과 관계가 있고, 프로피온산은 유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추위에서 제1위 반추위는 제1위와 제2위를 반추위라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반추위의 역할은 제1위라고 보는 것이요. 루멘. 여기에 반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반추 미생물에 의해서 조사료든지 농후사료가 분해 흡수되는 데 이용되는 것입니다. 제2위는 반추 기능은 가지고 있으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반추위라 하면 일반적으로 제1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은 벌집 구조지요. 벌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위 내에서 소화된 탄수화물 중 휘발성 지방산은 약 55 내지 65%입니다. 그러니까 소인 경우, 반추 동물인 경우에는 대부분 휘발성 지방산을 생성해서 그것을 영양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스가 7 내지 21%고 발효율에 손실되는 것이 3 내지 12%. 그 다음에 미생물, 반추 미생물을 체조직 합성, 자기도 번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용되는 것이 10 내지 20% 정도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음 중 영양소의 흡수 및 체내 대사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흡수 및 체내 대사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중간 사슬 지방산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문맥을 통해 바로 간으로 전달된다. 맞습니다. 간 문맥을 통해서 일단 해독장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체 각 부위로 영양소가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추동물의 제1인의 탄수화물의 발효 산물인 휘발성 지방산은 제1, 제2, 제3위를 거치는 동안 대부분 흡수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4위 에서는 주로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제4위는 흔히 포유동물, 다은이동물의 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진위, 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소장에서 소화 흡수된 단당류는 소장벽의 점막세포와 간에서 대부분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네 번째, 포유동물의 생육기간 동안 완전한 단백질은 장 상피 조직을 통해 흡수됩니다. 여기서 상피 조직을 통해서 흡수되게 됩니다. 이 단백질은 흡수될 때에 나트륨을 협력을 통해서 흡수가 촉진됩니다. 일곱 번째, 다음 중 결핍 시 조류에서 다발성 신경염을 일으키는 비타민은 티아민 맞습니다. 리보플라빈, 비타민 B2입니다. 피리독신, 비타민 B6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티아민은 각기병과 관계가 있는데 조류에서 다발성 신경염을 일으키는 것은 티아민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티아민은 비타민 B1, 각기병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리보플라빈 B2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지만 특히 말인 경우에 월맹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야맹증과 월맹증입니다. 월맹증은 비타민 B2고 야맹증은 비타민 A 부족에서 일어납니다. 피리독신,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비오틴 혹은 바이오틴 같은 얘기인데요. 비타민 B6라고도 하고 비타민 A, BH라고도 하고 코엔자임 R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류에 각약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각약증은 뭐냐면 그 다리가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뼈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를 각약증이라고 합니다.